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1932년 1월 3일에 촬영된 미국 뉴저지주 하이필즈의 별장입니다. 넓은 땅에 지어진 큰 집이고요. 이 당시 유행하던 방식으로 세련되게 지어졌는데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죠. 여기 주인이 누군지 알아봤더니 의외로 젊은 신혼부부였습니다. 사는 집은 사실 도시 한가운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별장에 와서 휴가를 보냈고 태어난 지 20개월 된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름이 찰스라고 하는데 아이를 부부가 자연적인 환경에서 놀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자주 별장을 찾게 됐고 남편이 바쁘면 아내가 유모와 같이 한동안 지내다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쓰였습니다. 1932년 2월 28일 이날도 가족은 그 하이필즈 별장에 갔고요. 아빠는 직장일로 혼자 뉴욕에 먼저 갔어요. 엄마인 앤과 아기 찰스, 유모인 베티 세 사람만 남아 있었죠. 원래는 이 사람들도 다음 날인 2월 29일에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들이 감기에 걸린 데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 더 있다 가기로 일정을 연기합니다. 사실 이날 집에 가야 했어요. 그랬다면 이번 사건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다가올 일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겪게 된 거죠.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32년 3월 1일 이날도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엄마와 아기, 유모는 집에 가야 했지만 하루 더 미뤘어요. 그리고 뉴욕에 출장 갔던 아기 아빠도 별장에 돌아옵니다. 저녁이에요. 7시 반. 저녁을 먹고 엄마와 아빠는 거실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아들은 잠에 들었어요. 그러자 유모가 2층 방에 눕히고 개인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갑자기 2시간 정도 지난 9시 반쯤이거든요. 별장 바깥에서 뭔가 부서지는 것 같은 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기는 워낙에 조용한 장소고요. 넓은 땅입니다. 그래서 집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면 안까지 들릴 일이 그렇게 없어요. 하지만 분명 크게 들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 별장 가까이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걸 겁니다. 부부와 유모가 소리의 원인을 찾기 위해 집 안팎을 둘러봤어요. 1층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깥에서 난 소린가 싶어 아빠가 나가보려는데 그 순간 2층에 올라갔던 유모가 비명을 질러요. 찰스가 자고 있어야 할 침대가 비어있는 겁니다. 유모는 분명 7시 반에 아기를 여기에 눕혔어요. 자는 걸 확인하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2시간 만에 사라진 거예요. 아기 방문엔 창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내려다 보니까 밑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누군가 이 창문을 통해 아기를 데려간 거죠. 그리고 바닥 구석에는 편지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그 편지인데요. 자세히 보면 영어예요. 그런데 영어를 아는 사람이 봐도 읽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이게 맞춤법이 많이 틀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5만 불을 준비하세요. 2만 5천 불은 20달러 지폐로, 1만 5천 불은 10달러 지폐로, 나머지 1만 불은 5불 지폐로 나눠서요. 2일에서 4일 안에 어디로 돈을 보내야 하는지 알려줄게요. 경찰이나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릴 경우 아이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의 표식은 편지 아래 점 3개, 이 그림이에요. 범인이 남긴 협박장에 열려있는 창문, 사라진 아기로 봤을 때 이건 100% 아동 납치 사건입니다. 범인은 이 사건이 경찰에 알려지길 원치 않았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사라졌는데 가만히 시키는 대로 따라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찰스의 부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 뉴저지주 호프웰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수사를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는 흔적은 없었지만 꽤 많은 단서를 얻을 순 있었습니다. 먼저 집안에서 범인의 발자국이나 지문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장갑을 끼고 신발엔 천을 씌운 뒤 정원을 통해 긴 사다리를 창문에 대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사다리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판매용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기계로 제작되지 않고 사람이 직접 손으로 수제작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럼 범인은 나무를 다룰 줄 아는 목수거나 최소한 목공 기술, 연장 정도는 집에 있는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사다리 중간엔 부러진 흔적이 있었는데요. 밤 9시 반쯤에 사건 당일 집 근처에서 들었다는 부서지는 소리가 바로 이 사다리 소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이 남긴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이 협박장과 안에 있는 맞춤법일 거예요. anything을 anything으로 굿을 GUT로 발음 나는 대로 적었던 거죠. 이게 독일식 영어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 단서들을 종합해 범인을 독일인 목수라고 추측했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사건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금방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찰스의 아빠가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다. 이 사람이 찰스의 아빠예요. 찰스 린드버그라고 합니다. 린드버그는 33시간 동안 대서양을 착륙 없이 단독으로 횡단한 세계 최초의 파일럿이에요. 그래서 당시 미국의 국민 영웅이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 과정을 찾아보니까 그동안 대서양을 횡단한 파일럿들이 많긴 했어요. 린드버그는 66번째였는데 중요한 건 무착륙 비행이었다는 거죠. 한 번에 갔다 온 사람이 최초라는 거예요. 가볍게 가야 기름을 아끼고 경제적으로 효율 있는 비행이 가능하니까 짐을 극단적으로 줄였습니다. 낙하산도 실지 않았고요. 물도 1리터만 준비해 갔어요. 착륙을 못하니까 33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비행을 했던 겁니다. 대단한 거죠. 아내 쪽을 보자면 앤 모로예요, 이름이. 이 집안도 대단하거든요. 아버지가 멕시코 미국 대사와 상원 의원을 지낸 드와이트 모로였습니다. 앤은 둘째 딸이에요. 부부가 1929년에 결혼했고 다음 해인 1930년 6월 22일에 사라진 아이 찰스 린드버그 주니어를 낳았던 거죠.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발가락이 조금 기형인 것처럼 특이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국민 영웅의 아들이 별장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알려지자 당연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의도로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막 수백 명씩 몰리다 보니까 이때 사건 현장이 훼손되기도 할 정도였어요. 관심을 받는 사건일수록 보는 눈이 많아집니다. 이때 경찰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빠르고 완벽한 해결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FBI가 수사에 협력하겠다며 나섰고 뉴욕 경찰본부도 전 인력을 동원해 범행 수색을 도왔어요. 워낙 유명인이다 보니까 경찰도 좀 호의적이었던 것 같죠. 심지어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 중에는 범죄자도 있었습니다. 당시 시카고에서 가장 악명이 높았다는 알카포네였는데요. 하지만 이게 뭐 데스노트도 아니고 국민 영웅인데 범죄자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겠죠. 알카포네는 거절했습니다. 부부는 아기를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아빠인 린드버그는 이 사건이 단독범이 아니라 범죄 조직이 저지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경찰 수사를 기다리는 것보다 갱스터들에게 직접 살해금을 주고 사건의 정보를 얻도록 지시한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알카포네 정도는 아니지만 미키 로스너라는 조직 보스에게 큰 돈을 주면서 유괴범과의 교섭을 부탁합니다. 같은 갱스터 조직인데 먼저 직접 제안해 온 알카포네는 거절하고 경찰 입장에서 인지도 좀 떨어지는 미키 로스너를 찾아간 이유는요. 그 당시 알카포네 조직이 거의 망한 수준이었어요. 이름값만 높았던 겁니다. 하지만 미키 로스너도 기대만큼 일해주진 않았거든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언론의 사건이 공개되자 범인은 한동안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편지 내용은 범인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는 무사하다. 나중에 지시하겠다. 시키는 대로 행동해라. 이런 뜻이죠. 아내인 앤이 직접 라디오 방송에 출연합니다.
아기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다는 말을 한 거예요. 범인이 들을지도 모르니까. 그러자 이런 편지가 집에 온 거죠. 사건 발생 6일이 지난 1932년 3월 6일 아기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모금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고요. 뉴저지 시청은 아기의 귀가를 도와줄 경우 사례금으로 25,000불을 주겠다는 공고문을 냅니다. 가족도 따로 5만 불을 걸었어요. 그래서 사례금이 10만 불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 소식을 들었는지 범인이 세 번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더 이상의 경찰 개입 원치 않고 아이와 돈을 바꿀 거래 중개인이 필요하다면서 갑자기 존 콘돈이라는 사람을 중개인으로 내세운 겁니다. 존 콘돈이 누군지 알아보니까 예전에 학교 교사를 은퇴한 동네 약사였어요. 이상한 건 찰스 린드버그나 범인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중개인이 됐냐는 거죠? 나서길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사비로 사건을 듣고 나서 린드버그 주니어의 몸값을 받고 싶다면 자기에게 연락하라는 신문 광고를 낸 겁니다. 피해자 가족이나 범인이나 상의도 없이 그냥 단독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범인이 이 신문을 보고 존 콘돈에게 연락을 하면서 중개인으로 삼은 거죠. 찰스 린드버그는 존 콘돈에게 5만 불과 아기용품을 넘겼고요. 존 콘돈은 범인과 한 약속 장소에서 복면을 쓴 어떤 사람에게 이 돈을 넘겼어요. 돈을 줬으니까 약속대로 아기를 돌려받아야 하는데 존은 그러지 못합니다. 범인이 아기는 마서 비니아드의 섬 해안에 정박 중인 네리호라는 요트 안에 있다면서 적혀있는 쪽지 한 장만 주더니 그대로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경찰이 서둘러서 쪽지에 쓰인 장소로 가봤지만 네리호라는 배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찰스 린드버그 주니어도 없었고요. 범인에게 완전히 속은 거죠. 이렇게 사건은 아기를 찾지 못하고 범인도 놓친 채 실패로 끝납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50일이 지났어요. 1932년 5월 12일 배달 중인 트럭 운전수가 가던 도중에 잠깐 쉬려고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풀숲에서 뭔가를 발견해요. 동물 사체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동물이 아닌 거죠. 아기였어요. 이 아기의 발가락 모양이 특이했다고 합니다. 뿌려진 전단지에서 봤던 찰스 린드버그 주니어와 같은 발 모양이었던 거예요.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린드버그 부부의 별장과 7km 떨어진 장소였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 부패가 진행돼서 정확한 사망 시점을 알기는 어려웠지만 머리뼈 골절이 심했거든요. 아마 이게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었을 겁니다. 시신은 흙으로 반쯤 덮여 있었어요. 그러면 정황상 범인은 그날 아기를 데리고 사다리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겠죠. 이때 부러진 겁니다, 사다리가. 그 바람에 아기와 같이 추락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때 부상으로 아기는 사망한 거죠. 그래서 범인은 시신을 급히 숨기기 위해 근처에 묻고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협상을 시도했던 겁니다. 묻은 장소는 숲이다 보니까 나중에 짐승들이 찾아와서 이 흙을 파헤쳤던 것 같아요. 사건 당시 단서도 없던 데다가 이제는 거래도 다 끝났으니까 범인에게 연락이 올 일은 없는 거죠. 사건은 실패로 끝나가고 있었지만 경찰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이때 경찰은 찰스 린드버그가 범인에게 주려고 준비해둔 그 5만 불의 모든 지폐 일련 번호를 다 적어서 기록해두고 있었어요. 사건 벌어지고 나서 범인에게 돈이 넘겨졌죠. 범인은 이 돈을 쓸 겁니다. 이제 전국의 모든 은행을 뒤지는 거예요. 기록해놓은 지폐의 일련 번호와 똑같은 지폐가 거래됐는지를 추적해보는 거죠. 이 조사만 2년이 걸렸습니다. 그 결과 뉴욕 시내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거기에 범행 당시 사용된 사다리가 뉴욕의 어느 목재소에서 팔렸다는 사실도 확인하면서 경찰은 범인이 뉴욕에 사는 독일 출신의 목수로 범위를 더 좁힐 수 있었고 이 예상은 거의 다 적중했습니다. 1934년 9월 18일 맨하튼의 주유소에서 문제의 지폐를 사용한 사람이 또 나타난 거예요. 다행히 주유소 직원이 이 차에 번호판을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유력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었죠. 유력 용의자의 이름은 리처드 하우프트만이라고 합니다. 뉴욕 외곽도시의 공구점에서 일하던 독일인 출신의 이민자였고요. 독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불법 체류 중이었습니다. 집 차고에서만 15,000달러의 현금이 발견됐는데요. 이 사이엔 거래 중개자였던 존 콘돈의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도 같이 있었습니다. 범행에 쓰인 사다리의 설계도는요, 집 안에서 발견됐고, 이 사람 집 지붕 아래가 뜯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뜯겨진 그 위치를 보면은 범행에 쓰인 사다리의 부품들과 크기가 똑같아요. 지붕을 뜯어서 사다리를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협박장 필적 감정 결과도 일치했고, 존 콘돈이 직접 들었다는 목소리와도 비슷했습니다. 2년간 일하지 않던 사람인데도 많은 돈이 있다는 게 일단 의심스럽죠. 집에서 발견된 모든 정황이 리처드를 범인이라 보기에 충분했지만 정작 리처드는 아이를 납치한 사실이 없고 자기는 결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출처를 물어봤더니 1932년에 같이 일하던 친구가 빚 때문에 급히 독일로 돌아가면서 남겨줬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 일부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말이 더 의심스러운 거죠. 빚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이 정작 많은 돈을 두고 간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은 진술이에요. 그래서 그 독일로 돌아갔다는 친구를 찾아보니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이시도어 피슈라는 가죽 상인인데요. 만약 리처드의 말대로 피슈가 진범이고 이 사람의 남긴 돈을 쓰고 있던 거라면 사건은 정말 미제로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시도어 피슈는 1934년 3월 독일에서 결핵으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망 당시 돈 3.5불이 없어서 방세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어요. 이렇게 살던 사람이 친구에게 큰 돈을 그냥 넘겼을 리는 없는 거죠. 리차드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사다리를 보더니 자기가 목수인데 이렇게 조잡한 제작은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계속 억울하다고만 했지만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는 거죠. 결국 리처드 하우프트만은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여기 가운데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기 아빠예요. 찰스 린드버그고 요 옆에 오른쪽 중간에 옆모습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리처드 하우프트만. 사형 선고받았고요. 체포 2년 만인 1936년 4월 3일 뉴저지주 트렌턴의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전기의자형으로 사망했어요. 리처드의 아내는 남편이 사형되는 날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죄라기엔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이 사람. 이렇게 린드버그의 아들 실종 사건은 극적으로 범인을 찾으면서 해결됐는데 아이 사망을 막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해결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사건은 해결됐다고 다 끝나는 게 또 아닙니다. 제3자 시각에서 보는 우리 입장에서나 끝난 거지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린드버그 집 안에 분명 범인을 도운 공범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러면서 유모인 베티를 의심했던 거죠. 그러자 많은 신문 기자들이 사실관계 확인되기도 전에 베티를 공범으로 확정 짓는 것처럼 기사를 써내버렸던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합리적으로 의심해보는 건 수사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해야 되는 일이죠. 아기인 찰스가 3월 1일 별장에 하루 더 있게 된 거는 날씨 때문에 비가 와서 우연히 하루 더 미뤄진 일정이었습니다. 하필 범인이 그날 밤에 침입했다는 거죠. 미리 정보를 알아야만 범행이 가능했을 거란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거예요. 범인이 직접 만든 사다리가 정확히 아이 방 창문까지 닿습니다. 정확히 닿아요. 이런 점과 방 위치 등 집 내부를 잘 아는 사람에게 정보를 받아야 가능했을 만큼 범인은 별장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유모는 분명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자극성에 선동된 사람들은요, 유모를 공범으로 막 의심했던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참지 못해서 베티가 4번째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직전에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거기에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은 아빠인 찰스 린드버그라는 소문까지 돌았거든요. 아빠가 아기를 보다가 실수로 창밖에 떨어뜨려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자 이걸 숨기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꾸몄다는 겁니다. 하지만 범인이 따로 있다는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찰스 린드버그의 자작극이라는 소문은 금방 사라졌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범인이라는 의심을 받는 데다가 집안에서 일하던 사람도 죽은 거죠. 유명인에게 일어난 사건이라 당연히 사람들이 더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 취재거리예요.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 한 번입니다. 하지만 이걸 받아줘야 되는 당사자는 수백 명을 매일 상대해야 된다는 거죠. 했던 말 또 해야 되고요. 말이 전해지다 보면은 처음에 내가 한 말과 달라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소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설명해줘야 되고 이 반복이 너무 괴로운 거죠. 여기에 지친 찰스 린드버그와 아내는 결국 프랑스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와서야 미국인들은 국민 영웅이 나라를 버렸다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럼 자기들이 처음부터 버리지 않게 지켜주던가 했어야죠. 대중을 상대하는 사람은 대중이 역으로 지켜줘야 할 필요도 좀 있는 겁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남아있어요. 1932년 미국에서 일어난 국민 영웅의 아들 찰스 린드버그 주니어의 실종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 중에 오리엔탈 특급열차라고 있어요. 다들 아실 겁니다. 안 읽어봤지만 누구나 아는 책. 이게 유명한 이유는 엄청 충격적인 반전이 들어있다는 걸로 알려지면서였죠. 그래서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짧게 말하자면 줄거리의 핵심은 아이의 유괴 사건입니다. 이 내용이 찰스 린드버그 주니어 사건의 소재로 쓰였던 거예요. 아가사 크리스티 소설 중에 깨어진 거울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이거는 진 티어니 사건을 각색한 내용인데 예전에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링크 해둘게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린드버그 아이 아빠죠. 이 사람 미국인이고요. 국민 영웅이라고 불리는데 그 전까지 국민 영웅 그 타이틀 대서양 횡단하기 전까지 이 사람을 보면은 정반대 행동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히틀러와 나치 사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던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왔어요. 인종차별도 많이 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당시 대통령인 루즈벨트가 공개적으로 린드버그를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이때 린드버그가 육군 항공대 대령이었는데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니까 여론의 압박이 있겠죠. 그래서 자진 전역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나치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국가인 미국에 충성을 다하겠다면서 다시 군에 입대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거절됩니다.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일이죠. 나치 옹호 발언을 하던 사람을 2차 대전에 군인으로 참전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단순한 사병도 아니고 장교를. 대신 그동안의 비행 경험과 전문 지식을 살려서 민간인 신분으로 공군에서 조종 교관과 기술 고문을 맡았고요. 50여 차례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공을 인정받으면서 종전 이후에는 명예훈장을 수여받기도 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